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영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49년간 강북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단련된 솜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훈의 집에 갈 예정이었거든요. 영자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젯밤부터 푹 삶아둔 쏘뼈 곰탕을 정성스럽게 한 통에 담았죠. 국물이 식으면서 위에 하얗게 굳은 기름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민호가 한 달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텐데요. 굴보쌈도 빠질 수 없었어요. 통영에서 직접 올라온 싱싱한 굴로 만든 거였습니다.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는 배추를 일일이 손질해서 담근 것이고 잡채는 당면을 불려서 새벽부터 볶은 거였죠. 보온 가방에 반찬통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다 보니 어느새 가방이 빵빵해졌습니다. 영자는 거울을 보며 개량 한복을 매만졌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며 모든 걸 포기했지만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은 게 단정함이었습니다. 비록 반찬 가게 주인이었지만 늘 깨끗하게 차려입고 다녔거든요. 그게 자존심이었죠. 택시를 타고 45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5평짜리 아파트라고 들었어요. 민호가 이사한 지 석 달째였는데 영자는 오늘이 처음 방문이었습니다. 지우가 계속 바쁘다며 방문을 미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전화로 어머님 내일 오셔도 돼요라고 했을 때 영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새끼네 집을 볼 수 있다는 설렘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영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보온 가방을 들고 오느라 땀이 범벅이었고 개량 한복 어깨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환했습니다. 내 새끼 보러 간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왔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죠. 그제야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우는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였습니다. 속눈썹에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고 눈 밑에는 아이라이너 자국이 그대로였어요. 머리는 산발이었죠. 영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우야, 어머니가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음식 좀 싸왔다. 무겁지? 아, 네. 들어오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느낌이 역력했죠. 영자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택배 박스가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깔려 있었죠. 영자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청결에 민감하게 살아왔기에 이런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우야, 청소를 언제 했니? 요즘 촬영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거. 구독자가 85만 명이나 되는데 콘텐츠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우는 소파에 다시 누우며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영자는 말없이 보온 가방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곰팡이 핀 반찬들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가득했죠. 지우야, 냉장고 좀 정리해도 되겠니? 제 냉장고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어머님.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자리를 닦고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죠. 곰팡이 핀 반찬들은 조심스럽게 버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오늘 촬영 없어서 푹 쉬려고 했는데. 지우가 부엌 입구에 기대 서서 말했습니다. 영자는 꿀꺽 침을 삼켰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거든요. 미안하다, 지우야. 그래도 우리 민호 제대로 못 먹고 있을까봐 걱정돼서.
민호 씨는 잘 먹고 있어요. 요즘 배달 음식 얼마나 좋은데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나와 쌓여있는 빨래를 보기 시작했죠. 세탁기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빨래 좀 해도 되겠니? 지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빨래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흰옷, 색깔옷, 속옷. 익숙한 손놀림으로 빨래를 나누다가 한 가지 옷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에 구겨져 있는 옅은 라일락색 니트였습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재질이었지만 먼지가 달라붙어 있었죠. 영자는 이것도 빨아야겠네 하고 생각하며 다른 빨래와 함께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영자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택배 박스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죠. 테이블을 깨끗이 닦으니 그제야 집 같아 보였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45분 후 세탁기가 멈췄습니다. 영자는 빨래를 꺼내기 위해 세탁기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 넣었던 라일락색 니트가 유치원생 사이즈로 쪼그라들어 있었거든요. 딱딱하게 굳어서 작은 덩어리가 되어 있었죠. 이게 뭐지? 영자는 당황해서 니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분명 어른 사이즈였는데 이제는 아이 옷만 했어요. 그 순간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온 지우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거 뭐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니트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빨래하다가 좀 줄었는데. 미안하다. 그 순간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귀를 찢는 비명이었죠. 으악! 어머니, 그게 뭔 줄 아세요? 지우는 달려와 영자 손에서 니트를 낚아챘습니다. 쪼그라든 니트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게 협찬받은 스웨터예요. 이탈리아 브랜드에서 한국에 딱 10벌만 들여온 한정판이라고요. 한 벌에 380만 원짜리예요. 모레 촬영하기로 브랜드랑 계약까지 했는데. 뭐? 380만 원?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니트를 다시 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니트인 줄 알았는데 그런 비싼 옷이었다니요. 어머니가 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 이해해요. 근데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세요? 이 옷은 드라이클리닝 전용이에요. 손빨래조차 하면 안 된다고 브랜드 쪽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다고요.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영자는 당황해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지우야. 어머니가 몰라서 그랬어. 바닥에 구겨져 있길래. 바닥에 있었던 건 제가 잠깐 놔둔 거예요. 촬영용이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민호 씨한테도 말했는데.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앱을 켰죠. 영자는 의아해했어요. 지우야, 지금 뭐 하는 거니? 라이브 켜야죠. 이 상황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야 해요. 라이브? 지금? 영자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켰고 화면에는 달빛 효부일기 긴급 라이브라는 제목이 떴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라이브 켰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죠. 시어머님이 오셨는데 제가 협찬받은 스웨터를 그것도 380만 원짜리 한정판을 세탁기에 돌리셨어요. 카메라가 영자를 비췄습니다. 영자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화면 속 영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땀에 젖은 개량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죠. 댓글창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헉, 세탁기예요? 380만 원이면 진짜 큰돈인데. 효부님 어떡해요, 유유. 협찬 깨지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우는 쪼그라든 니트를 카메라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모레 촬영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브랜드 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는 어떡하죠?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지우야, 라이브 끄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어머니, 이건 제 일이에요. 제 채널이고 제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요. 지우는 라이브를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죠.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지우는 마침내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를 향한 태도는 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 이 계약 깨지면 손해배상이 800만 원이에요. 어머니가 갚아주실 건가요? 800만 원? 네,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브랜드 측 과실이 아닌 경우 위약금 800만 원. 지금 상황이 딱 그거예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800만 원이면 반찬 가게에서 석 달을 일해야 버는 돈이었거든요. 미안하다, 지우야. 어머니가 정말 몰라서 했다고 해서 용서가 돼요? 차라리 가만히 계시지 왜 남의 살림에 손을 대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퇴근한 거였어요. 가방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온 민호는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가 내 협찬 스웨터를 망쳐놨어. 지우가 쪼그라든 니트를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지우 채널이 우리 살림인데. 협찬 끊기면 우리 어떻게 살아? 민호야, 어머니가 정말 몰라서. 몰랐으면 손도 대지 말았어야지. 엄마는 맨날 그래.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고. 민호까지 며느리 편을 드니 영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조차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죠. 지우는 영자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까지 챙겨 문 밖으로 내놨어요. 어머니, 당분간 오지 마세요. 제 브랜드 이미지가 더 소중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질 순 없어요. 지우야, 그래도 나가주세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영자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어요. 손에는 무거운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고 발밑에는 신발이 놓여 있었죠. 영자는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살아나고 있었죠. 그래, 네가 옷이 그렇게 소중하냐? 그럼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한테나 걸어보지. 영자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 양반, 백화점 본점으로 가주세요. 네, 백화점이요? 지금 시각이 오후 7시인데요. 그래도 문 열었을 거 아니에요.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 모든 걸 아들한테 쏟아부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상가 건물 한 채를 샀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쓰자. 내 돈이니까. 택시가 백화점 앞에 멈췄습니다. 영자는 택시비를 내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명품관이 눈에 들어왔죠.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명품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진열된 옷들이 눈부셨어요. 한 직원이 다가왔죠. 어머님,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네, 코트 하나 사려고요. 제일 좋은 걸로요. 직원은 잠시 영자를 훑어봤습니다. 땀에 젖은 개량 한복, 헝클어진 머리. 돈이 없어 보이는 외모였죠. 하지만 직원은 프로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캐시미어 코트 신상이 막 들어왔어요. 영자는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쇼핑을 시작했죠. 백화점 명품관의 조명은 눈이 부셨습니다. 영자는 직원이 권하는 캐시미어 코트를 입어봤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72년을 살면서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코트는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100%로 만든 거예요. 가격은 580만 원입니다.
580만 원. 영자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넉 달을 일해야 버는 돈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이거로 할게요. 그리고 구두랑 가방도 보여주세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거죠. 영자는 구두를 골랐어요. 230만 원짜리 가죽 구두였습니다. 가방도 골랐죠. 370만 원짜리 핸드백이었어요. 총 1180만 원입니다. 어머님,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자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료가 들어오는 통장에 연결된 카드였죠. 사실 이 통장에는 15년간 모은 돈이 3억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카드 결제로 할게요.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영자는 새 코트를 입고 새 구두를 신고 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72살 반찬 가게 주인이 아니라 품이 있는 할머니로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VIP 라운지였어요. 영자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억 2천만 원이 있는 고객이니 당연히 VIP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죠. 어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어젯밤 집에서 적어온 내용이었죠. 가족카드 전부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자동이체로 나가는 생활비도 중단해 주세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제 돈은 제가 관리하고 싶어서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어요. 민호 명의로 나가던 가족카드 3장이 정지됐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자동이체로 보내던 생활비도 중단됐죠.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영자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습니다. 28년 전부터 알고 지낸 김 사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영자 누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김 사장, 내 상가 건물 말이야. 그거 매물로 내놓을까 해. 김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자의 상가 건물은 강북 재래시장 입구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위치가 좋아서 임대 수익도 괜찮았고 시세도 꾸준히 올라서 지금은 15억 원 정도 됐죠. 누나, 갑자기 왜요? 그 건물 월세 잘 나오잖아요. 응, 잘 나오지.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건물 관리하는 것도 스트레스더라고. 차라리 팔아서 편하게 살래. 그럼 제가 매물로 내놓을게요. 근데 누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 이 동네에 누나 이름으로 광고 좀 내고 싶어요.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지 말고 본인 노후는 본인이 지키자, 이런 문구로요. 요즘 이런 트렌드가 대세거든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렇게 해봐. 그날 오후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우의 유튜브 채널을 검색했어요. 달빛 효부 일기라는 채널이 나왔죠. 구독자 85만 명이었습니다. 영자는 영상들을 하나씩 봤어요. 모든 영상에서 지우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손잡고 우리 엄마 하는 모습, 시어머니를 위해 요리하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모습.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죠. 그게 전부 거짓이라는 걸요. 가장 최근 영상은 어제 올라온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였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님이 협찬 스웨터를 망쳐 놓으셨어요. 눈물이었어요. 조회수가 벌써 12만 회를 넘었습니다. 영자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근데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시니까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댓글들도 가관이었습니다. 효부님,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화냈을 텐데.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이해해 주셔야죠.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은 악인이 되고 며느리는 성인이 되는 이 상황이 억울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카드가 다 막혔는데? 무슨 일이야? 응, 어머니가 정지시켰어. 왜? 갑자기 왜 그래? 72년 살면서 내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거 사본 적이 없더라. 이제부터는 나한테 쓰려고. 엄마,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매달 200만 원 들어오는 거로 우리 살림 꾸려가는 거 알잖아. 너희는 너희끼리 벌어서 살아. 민호야, 너 42이잖아. 이제 어머니한테 손 벌리지 말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자는 손이 떨렸어요.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았죠.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달랐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좋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였죠. 그 일주일 동안 민호에게서 전화가 17통 왔습니다. 영자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지유에게서도 문자가 5통 왔지만 읽지 않았죠. 열흘째 되던 날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북에서 23년째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였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말이죠. 며느리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영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협찬 스웨터 사건,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 망신당한 일,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콘텐츠로만 보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리 분이 어머님 명의로 뭔가 계약하려고 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은 없나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왜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어요.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죠. 특히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부모님을 콘텐츠화하면서 동시에 재산도 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특히 돈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요.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은 절대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위임장이나 증여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면 저한테 먼저 연락하시고요. 영자는 변호사의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담비 3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내 재산을 노리는 걸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변호사 말대로 조심할 필요는 있었죠. 그날 저녁 영자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유예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어요. 현관 밖에 지유가 서 있었죠. 손에는 한우 세트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영자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유는 한우 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그날 스웨터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어머니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는 지유를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죠. 지유야, 어머니도 미안했어. 비싼 옷인 줄 모르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지유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부도 직전이에요. 빚이 3억 원이 넘어요. 뭐? 3억? 네. 아버지가 건설 쪽 일을 하시는데 거래처에서 약속을 안 지켜서 지금 채권자들한테 시달리고 계세요. 지유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3억만 빌려주시면 아버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돈 요구가 있으면 조심하라는 말이요. 지우야, 3억은 너무 큰 돈이야. 어머니도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은. 어머니,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지우는 영자의 손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영자는 손을 빼려 했지만 지우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지우야, 어머니가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돈을 갚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친정 식구들이 정말. 지우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영자는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죠. 지우야, 오늘은 그만 가봐. 어머니가 생각해 볼게. 어머니. 가봐, 지우야.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못해 일어나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죠. 다음 날 영자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어머님, 절대 돈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친정 빚이 3억이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어머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불쌍하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울면서. 어머님, 요즘은 이런 수법이 많아요.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돈을 빼내는 거죠. 어머님이 한 번 돈을 주시면 계속 요구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절하세요. 단호하게요. 그리고 만약 며느리 분이 계속 돈을 요구하거나 위협하거나 어머님 명의로 뭔가 하려고 하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우 친정 얘기 들었어? 3억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민호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한테는 큰 돈 아니잖아. 건물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잖아.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될 거면서 왜 지금 안 줘? 민호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야, 그건 어머니 돈이야. 어머니가 49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라고. 그래서 아들한테는 못 써? 지우 친정이 망하면 지우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아? 그건 지우 친정 일이고 우리 일이 아니야. 엄마, 진짜 너무하네. 그럼 우리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지갑으로만 보는 것 같아 슬펐죠. 이틀 후 영자는 시장 상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49년간 반찬 가게를 하며 알게 된 상인들과의 모임이었어요. 모두 60대에서 70대 사이의 사람들이었죠. 영자야,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68세의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요즘 나한테 돈 쓰고 있어. 너한테? 아니, 너 항상 아들한테만 돈 쓰지 않았어? 그게 말이야.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 영자는 지난 2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라이브 방송, 카드 정지, 돈 요구까지요.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야, 잘했어.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다 주면 나중에 뒤통수 맞아. 맞아, 우리 세대가 너무 희생하며 살았어. 이제는 우리 인생 살아야지. 상인들의 격려가 영자에게 힘이 됐습니다. 영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1. 상가 건물은 팔지 않는다. 2.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3.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영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원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제 채널 5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특별 이벤트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효부 토크쇼를 준비했어요. 꼭 나와주세요. 영자는 문자를 읽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죠. 생각 끝에 영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갈게. 그리고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다음 주에 며느리 방송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어머님, 방송에서 절대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래 주시면 고맙죠. 영자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2시 영자는 강남에 있는 대형 스튜디오 앞에 섰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달빛 효부 일기 5주년 기념 라이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영자는 새로 산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스튜디오 입구에서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던 그 완벽한 미소였어요. 지우는 영자의 팔을 잡았죠.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시청자분들이 어머니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 왔다.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영자를 스튜디오 안으로 안내했어요. 내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조명과 카메라가 가득했죠. 한쪽에는 카페처럼 꾸며진 세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분장 좀 하시고요. 분장실로 안내받은 영자는 화장을 받았습니다. 72년 살면서 이렇게 진하게 화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있었죠. 어머님, 오늘 콘셉트는 치매 초기 어르신을 돌보는 효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헷갈리는 것처럼 연기해 주시면 돼요. 분장을 해주던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치매? 내가? 아, 연기예요, 연기. 시청자분들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좋아하시거든요. 지우님이 치매 초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라는 콘셉트요. 영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어. 분장이 끝나고 영자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어머니, 소개할게요. 우리 채널 MCN 대표님이세요. 최 대표님. 최 대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방송 만들어보죠. 영자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최 대표의 손이 차가웠어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죠. 자, 그럼 리허설 한번 하고 본 방송 들어갈게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자는 지우 옆 소파에 앉았어요. 카메라 3대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헷갈리는 척 해주시고요.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후 3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시청자 7,300명 접속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효부 지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채널 5주년을 맞아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카메라가 영자를 비췄죠. 영자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얼굴 보니까 좋네요. 효부님 최고. 지우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지 뭐.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듯 했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어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있으셔서 제가 더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답니다. 스태프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놨습니다.
겉표지에는 기부 약정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매재단과 연결해서 어머니 명의로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약정식을 하려고 해요. 영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겉장에는 확실히 기부 약정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변호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죠. 절대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지우야, 이거 어머니가 좀 읽어봐야겠는데. 어머니,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시청자분들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지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첫 장은 확실히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장을 넘기니 다른 내용이 나왔죠. 재산관리 위임장.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기부 약정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지우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 장에는 법인 지분 양도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지우야, 이거 기부 약정서 아닌데? 영자가 말하자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부 약정서예요. 아니야, 여기 보니까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어. 영자는 서류를 카메라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시청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류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각본인가요? 댓글창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뺏으려 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설명. 바로 그때 스튜디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영자가 상담받았던 변호사였고 나머지 두 명은 경찰이었죠. 한지우 씨,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변호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들 누구예요? 왜 방송 중에? 저는 박영자 어르신의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강남경찰서 소속이십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1만 2천 명으로 급증했어요. 댓글도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요? 진짜 사건인가요?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는 기부 약정서가 아닙니다. 박영자 어르신의 재산을 한지우 씨와 최 대표의 법인으로 넘기는 위임장과 양도 계약서가 섞여 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서류를 잘못 가져온 거예요. 지우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잘못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사흘간 한지우 씨와 최 대표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프레임 씌워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한 명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지우와 최 대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최 대표님, 시어머니가 치매는 아닌데 그렇게 포장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방송에서 깜빡깜빡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그럼 시청자들이 동정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법인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요? 들킬 일 없어요. 어차피 어르신이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 그때는 치매 때문에 기억 못 하신다고 하면 되고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떨었어요. 최 대표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죠. 한지우 씨, 최정훈 씨 사기 및 강요 미수,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지우가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헐, 진짜 사기였네. 효부 콘셉트가 다 거짓이었어? 시어머니 재산 노린 거였구나. 구독 취소합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지우야, 너는 날 사람으로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어머니, 나는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어.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나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지. 근데 너한테 나는 그냥 돈이었구나.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저는 오해가 아니야. 나 72살까지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너는 처음부터 내 돈만 본 거야. 영자는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조사하실 겁니다. 어르신은 피해자시니까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1만 8천 명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지유에게 우호적인 댓글은 하나도 없었죠. 경찰이 지유와 최 대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유는 끝까지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시면 제 인생이 끝나요. 내 인생? 내가 끝낸 건 내 인생이야. 내 이름이고 내 72년이고. 영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닫히고 나서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서류에 도장 찍으셨으면 어르신 재산 전부 넘어갈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영자는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민호가 서 있었어요. 아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죠. 엄마, 지우가. 민호야, 너는 알고 있었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몰랐어. 진짜로. 그래, 몰랐겠지. 너는 맨날 강한 사람 편만 들었으니까. 돈 있는 사람 편만 들었으니까. 엄마, 나는. 민호야, 넌 평생 누구 편이었니? 엄마 편도 아니고 아내 편도 아니고 그냥 내 편이었지. 영자는 민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민호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그래도 지우는 내 아내야. 경찰서까지 가야 해? 영자는 멈춰섰습니다.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지우는 내 아내가 맞아. 근데 나는 내 엄마야. 72년 동안 너 하나 키우려고 내 모든 걸 바친 엄마라고. 그런데 너는 내 재산 빼돌리려는 아내 편을 들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택시를 잡았어요. 엄마, 어디 가? 집에 가.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영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85만 구독자 효부 유튜버 시어머니 재산 사기 혐의로 입건. 달빛 효부 일기의 민낯. 치매 거짓 프레임으로 재산 편취 시도. 영자의 휴대폰에는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겼죠. 일주일 후 지유의 채널은 폐쇄됐습니다. 협찬 브랜드들이 전부 계약을 해지했고 MCN 회사도 지유와의 계약을 끊었어요. 지유는 사기 미수와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자는 변호사와 상담 끝에 몇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상가 건물은 팔지 않는다. 둘째, 건물 월세 중 일부는 실제 치매센터에 기부한다. 셋째, 나머지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다. 영자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민호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을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속초 실버타운 계약을 끝냈어요. 3억 원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에서 바다가 보였고 식사도 제공되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죠. 이사 가기 전날 영자는 시장 상인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영자야, 정말 가는 거야? 정수기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72년 동안 남 눈치만 보며 살았잖아. 그래, 잘 결정했어. 우리도 너 보고 배웠어. 자식한테 다 주지 말고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 상인들은 영자를 위해 건배를 했습니다. 영자는 소주잔을 들며 웃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속초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다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죠. 실버타운에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75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어요. 영자는 그들과 금방 친해졌죠. 특히 같은 층에 사는 71살 김순희와는 매일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영자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순희가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서울에서는 이런 바다를 매일 볼 수가 없었는데. 영자 씨는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반찬 가게 49년 했어요. 강북 재래시장에서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울에 자식들 있지 않아요?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순이는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 둘 있는데 둘 다 제 돈만 노렸죠. 그래서 제 돈은 제가 지키려고 여기 왔어요. 그러셨군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죠. 영자는 생각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아픔이 있구나. 실버타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 서예 수업, 영화 감상회, 텃밭 가꾸기. 영자는 서예 수업을 신청했어요. 72년 살면서 붓글씨를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수업날 강사는 60대 중반의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은 평화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천천히 쓰시면 됩니다. 영자는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천천히 획을 긋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죠. 평화라는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영자는 만족스러웠어요. 잘하셨어요, 영자 씨. 처음이신데 획이 안정적이에요. 선생님의 칭찬에 영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칭찬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실버타운 식사는 영양사가 관리해서 건강식으로 나왔어요. 오늘 메뉴는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시금치나물이었죠. 영자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이지? 반찬 가게를 하면서는 늘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빨리 먹고 다시 일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천천히 먹을 수 있었어요. 누가 재촉하지도 않았고 급할 일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나 민호야. 연락 좀 해줘. 엄마 어디 있는지 알려줘. 영자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 달 동안 민호는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영자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죠.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대신 영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영자예요. 지유 재판은 어떻게 됐나요? 어르신, 다음 달 15일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어르신도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알았어요. 그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바다가 어둡게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재판. 며느리와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구나. 영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운 건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지유도 누군가의 딸이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사람을 돈으로만 보면 안 되지. 그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순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날씨가 흐렸어요. 영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왔을 때는 어둡고 무거워 보였는데 요즘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순이의 말에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확실히 석 달 전보다는 마음이 가벼워진 게 사실이었어요. 순이 씨는 자식들한테 연락 받아요? 가끔요. 근데 저도 잘 안 받아요. 받으면 또 돈 얘기니까.
똑같네요, 우리.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웃음이기도 했죠. 일주일 후 영자는 서예 수업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의 주제로 정한 글자였어요. 영자는 붓을 들고 천천히 획을 그었죠. 자유. 72년을 살면서 자유를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 때문에, 결혼해서는 남편 눈치 때문에, 남편 죽고 나서는 아들 때문에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모든 게 자유였어요. 글씨를 다 쓰고 나서 영자는 붓을 내려놨습니다. 종이 위에 자유라는 글자가 예뻐 보였어요. 영자 씨, 정말 잘 쓰셨어요. 이제 초보자 수준이 아닌데요. 선생님의 칭찬에 영자는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영자는 속초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석 달 만에 서울로 가는 길이었죠. 서울에 도착하니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속초의 맑은 공기와 달리 서울은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했어요. 영자는 택시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오늘 증인 신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검사님이 질문하시면 아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법정에 들어가니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며느리였어요. 지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증인석에 앉았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한지우는 피해자 박영자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치매 환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 라이브 방송 영상.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어요. 증인 박영자 씨 나오십시오. 영자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증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재산 관련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친정 빚이 3억 원이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했어요. 그때 증인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서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사람이 아니라 지갑으로 본다는 게 슬펐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49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상가 건물을 샀고 아들을 대학 보냈죠. 며느리를 만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영자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돈만 본 거였어요. 유튜브에서는 저를 우리 엄마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돈을 빼앗으려 했죠.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이 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슬플 뿐입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영자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지우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판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재판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다음 공판 날짜를 정하고 퇴장했죠. 법정을 나오는데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넉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민호는 영자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야, 너는 뭘 잘못했니? 나는 엄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지우 편만 들었어. 그래, 넌 내 편이 아니었어. 내 편이었지. 영자의 말에 민호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지유하고 어떻게 할지도 내가 정하고.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어디 사는데? 연락도 안 되고. 속초에 있어. 실버타운에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민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엄마가? 응, 거기 바다도 보이고 좋더라. 친구들도 생겼어. 엄마, 나 보러 가도 돼?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에 와. 그때쯤이면 엄마 마음도 좀 풀릴 것 같아. 알았어, 엄마. 1년 후에 꼭 찾아갈게. 영자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2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법원을 나와 영자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속초로 돌아가는 버스 시간이 4시였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영자는 백화점에 들렀어요. 백화점 1층 명품관을 지나가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이 보였습니다. 넉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자세도 당당했죠. 72살 할머니가 아니라 품이 있는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진짜 내 모습이구나. 버스를 타고 속초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속초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서니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 씨,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럼 같이 먹어요. 식당에 아직 음식 남아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영자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서예 작품을 꺼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쓴 글씨들이었어요. 평화, 자유, 행복, 용기. 영자는 새 종이를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썼죠. 시작. 72년을 살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석 달 후 지유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200시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죠.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재판 끝났어요. 피고인이 어르신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데 만나주실 건가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만나지 않을래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전화를 끊고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바다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고 있었죠. 영자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야. 그냥 박영자야. 영자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박영자예요. 72살 박영자.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도 소리와 섞여 사라졌죠. 그 순간 영자는 느꼈습니다. 진짜 자유를요. 진짜 해방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속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서예 실력도 많이 늘었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순이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녔죠. 어느 토요일 오후 실버타운 현관에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약속대로 1년 만에 찾아온 거였어요. 엄마. 민호는 영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맞았어요. 왔니, 민호야.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여기 생활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나는 지우랑 이혼했어. 영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 힘들었겠다. 엄마, 나 이제 제대로 살려고 해. 회사 다니면서 내 힘으로 살 거야. 잘 생각했어. 엄마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 이제는 혼자 서야지.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이 많든 적든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서울 가는 버스 시간이 7시거든.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 응, 와. 기다릴게. 민호는 실버타운을 나섰습니다. 영자는 아들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순이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아들분이었어요? 네, 1년 만에 왔어요. 좋았겠어요. 네, 좋았어요. 이제야 엄마랑 아들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그저 세탁기 한 번 잘못 돌린 노인이었을 거야. 며느리 인생 망친 나쁜 시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 내 인생의 세탁 버튼은 남이 아니라 내가 누른다는 걸.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걸. 영자는 실버타운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식당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영자를 반갑게 맞아줬죠. 영자 씨, 여기 앉아요. 오늘 저녁 맛있대요. 영자는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 나왔어요. 영자는 숟가락을 들며 미소 지었죠.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찾던 평화구나.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민호가 찾아왔다. 1년 만이었다. 아들이 많이 컸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나도 많이 변했다.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자유롭다. 내일은 서예 수업이 있다. 오늘은 감사라는 글씨를 쓸 거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영자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72년 만에 가장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보러 나갔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하루야. 내 인생의 새로운 하루.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영자의 발밑까지 닿았다가 빠져나갔죠. 영자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자유롭게요. 당당하게요. 72살 박영자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